짜증나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 없으니까. 8시간 300km 뛰려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사람인데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멈춘 심야 시간에는 택시 부족으로 인한 택시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물론 대전시도 택시 요금 인상을 포함한 심야 택시 완화 정책을 부랴부랴 꺼내들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택시가 도심에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택시 업계와 기사들의 속사정을 이럴수 이슈에서 들어봤습니다. 평일 저녁 퇴근 시간, 대전역 광장의 모습입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잇습니다. 짜증나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 없으니까. 사람에 비해서 택시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참을 줄 서서 기다렸지만 택시는 오지 않고 긴 기다림에 시민들은 지쳐갑니다. 택시가 잡혀야 될 때 중요한 순간에 안 오면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녁이나 새벽이나 버스가 이제 없는 시간에는 다들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때 택시가 없게 되면은 이동수단이 없어지니까. 호출 택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전역에서 직접 호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근처에 기사를 찾고 있다는 메시지. 하지만 결국 호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택시 수요가 늘면서 심야 택시 대란이 생긴 건데요. 반면에 얼마 전 휴업한 택시 회사에는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빈 택시들로 가득합니다. 이른바 택시 대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전시의 택시 면허 차량은 3,312대, 이 중 운행 중인 택시는 1,510대로 가동률은 45.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2019년 3,572명에서 2022년 6월에는 2,494명으로 30.2%가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해서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택시 업계를 좀 계속 있기가 힘들고, 반면에 배달업이나 라이더가 이제 성행을 하면서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그쪽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특히 심야 운행을 도맡아왔던 법인 회사의 택시 기사들이 대거 그만둔 건데요. 이들은 왜 택시 업계를 떠나야 했을까요? 20년째 택시 운행을 하는 이승환 기사를 만났습니다. 진짜 심한 사람들은 네가 그러니까 택시밖에 못하지 뭐 이런 거. 택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익숙해졌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차에다 오버히트 하고 이런 손님 보면 아직도 힘은 들죠. 새벽 3시에 나와서 아침까지 걸으며 꼬박 9시간을 운행했지만 회사에 채워내야 하는 일일 기준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금이죠. 그 기준금을 아직까지는 못 메꿨습니다. 아직까지 기준금을 못 벌은 상태고, 지금 현재 한 3만 원 정도를 더 벌어야 이제 기준금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12시간은 일해야 한 250벌이 돼요. 매 12시간 운행을 해줘야.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들이 자꾸 떠나고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힘들게 하루 운행을 마쳤지만 결국 빚만 지고 돌아온 셈인데요. 그렇다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20년 차 이승환 기사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2022년 4월 회사에 낸 기준금은 225만 원가량인데 실수령 급여는 수당 포함 123만 원. 5월 회사에 입금한 돈은 236만 원가량인데 실급여는 118만 원입니다. 새로 임금협정 맺고 수입이 지금 현재
160만 원대에서 170만 원대. 가족이 저까지 이제 4식구죠. 집사람하고 애들 둘. 이제 애들은 다 컸긴 컸는데 지금 현재 이제 4식구가 살고 있죠. 창피한 얘기지만 뭐 집사람이 같이 벌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안 했다면 못 했겠죠. 2013년부터 택시 운전을 해온 최규영 기사, 그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2021년 6월 회사에 238만 원을 가져다 줬지만 급여는 수당 포함 108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8시까지, 9시까지 해서 샷다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나가서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손님 한 분 모시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적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건 어디하고 회사는 기준을 두냐면 기준금하고 부족하다. 현재의 부족하니 기준금 정한 금액보다 적은 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겠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했지만 그는 오히려 징계 끝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근로계약 조건으로 기사들을 옹지고 있고 옥죄고 있고 견디기 힘들면 나가야 되고 실직과 이직은 기본적으로 택시 기사가 제일 많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만큼 처우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저 나락으로 내몰리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그동안 택시업계에는 산납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산납금이란 법인 택시 기사가 회사에 매일 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산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사가 하루 수입금 전체를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택시기사들에게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며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이 그거거든요. 일정 금액의 기준을 정해서 수납 납부하지 않을 것. 요게 이제 산납금제는 불법이라는 거고 기준을 정하지 말고 자율노동 속에서 매출만 갖다 주면 이제 편의점 알바생처럼 전체 매출을 따지지 않고 내 노동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인데 그런데 오히려 전액관리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제작진이 입수한 한 택시법인의 취업 규칙을 보면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 수입금을 정했습니다. 다른 회사 법인의 임금 협약서에도 이 기존 운송 수입금이 명시돼 있는데요. 산납금이 폐지되자 택시 회사들은 월 기준 운송 수입금을 산정하고 이를 채우도록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악용을 하냐? 성과급 배분을 위한 기준금이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기준금이 부족하면 그나마 최저임금에서 공제해버린다는 거죠. 이거 당연히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흔히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택시 성과 월급제가 아니라 변형된 산납금제죠. 기준을 정해놓고 부족하면 임금에서 공제하니까 그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정확히 정한 거라서 변형된 산납금제인데 마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택시 노동자가 그래서 전액관리제를 반대한다는 것처럼 하지만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법대로 시행한 게 아니고 근로시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택시기사들은 근무로 인정되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하는데요. 비택시법인이 인정하는 기사의 일일 근로시간은 3시간 40분. 승객이 승차한 후부터 하차할 때까지의 택시 미터기 거리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좀 알게 되는 거예요. 회사 쪽 논리는 뭐 실제 운행 시간은 뭐 4시간 정도밖에 그것도 안 나오지 않냐 하는데 사실 손님을 찾아서 이동하는 시간도 엄연한 노동 시간인데 하루 8시간을 찍을 때 4시간도 안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월 운송 기준금과 미터 기상의 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루 300km 이상을 운행했던 전직 택시기사. 15시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 합산요금 이 정도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제가 최저임금 시간당으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을 벌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일 합산요금 이렇게 찍기 위해서는 그 주행거리
300km가 넘어가고요. 실제 일하는 시간이 지금 15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도 일 마치고 답답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이제 좀 이 일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들의 이탈 현상, 사업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일단 회사로 수입이 매출이 잡히다 보면 4대 보험이라든지 기타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매출이 커지다 보면 부가세나 법인세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회사 경영은 결과적으로 기사들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100%. 결과적으로 보면 기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 그러면 매출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기사들 수입은 일정하게 가져가고 회사가 그 부분을 부담한다? 경영이 지금같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어떤 회사든지 몇 달 안에 다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택시 회사는 오로지 기사의 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사도 경영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전액관리차에서 적절한 인사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보면 회사의 주장은 경영상 위험까지 노동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밖에 안 되어서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죠. 수십 년 동안 택시 사업주들의 경영 방식은 간단해요. 일괄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차 한 대만 내보내면 이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하든 기준금에서 공제하든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든 이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죠. 땅 짓고 헤엄치기 경영 방식이었죠. 사업주의 논리는 이렇게 편한 경영 방식이 없으니까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택시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10월 4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에 갈 권리, 교육을 위한 심야 완화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택시난이 심각한 수도권과 지역에서 심야 시간에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고 법인 택시 리스제 및 파트타임 허용, 임시 자격 등을 허용해 기사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대전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택시 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유가 인상이라든지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은 택시 요금 오른다는 건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대전시도 택시 요금 원가 분석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조합은 가스요금 인상과 계속되는 경영난과 적자를 이유로 대전시에 요금 인상을 건의했습니다. 기본 요금 6,000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9,000원 정도는 대화에 현재 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느낄 것 같아서 일단 시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본 요금 6,000원 인상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기사들이 수입이 늘어나고 그래야 떠난 기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승차 대란, 택시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요금의 인상 외에 피크타임, 할증 적용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금 인상이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항상 겪으면서 생각한 게 요금 인상분이 기사한테 절대 안 와요. 도리어 그냥 회사로만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요금 인상한다고 해서 법인 택시 기사는 좋아할 사람은 없다. 100%. 그것도 대폭 인상이라는 거는 진짜 기사들 내가 봐서 한 6개월 동안은 손님 없어서 난리 날 겁니다. 그 힘든 시기를 다 기사들이 겪고 오는데 좀 손님 돌아올 때쯤 되면 산학금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사한테는 남는 게 없다. 올리나 안 올리나 똑같다 이거죠.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또한 국토부의 대책은 택시기사들이 호소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운소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지 결국 그 운소 노동자들이 확보가 될 것이고 이런 기사분들이 확보가 돼야지 야간 운행이나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근데 이런 전제 조건 자체는 놔두면서 단순히 요금만 인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거는 좀 착각 아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전액관리제도가 변형된 산업금제로 운영되고 기사들의 장시간 중노동이 이어지는 구조,
국토부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인터뷰할 만큼 뭐 아직 저희가 폭행전 내용이 완벽히 안 해서 아까 인터뷰한 내용 정도 인용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어떻게 드라이브 걸거나 좀 뭐 강력하게 좀 일단은 서울시에서 뭐 최근에 이제 조사한 부분이 있고 그럼 뭐 저희가 협의체 통해가지고 좀 현장 목소리 듣고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기사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본적인 입장. 문제는 이게 왜 시행이 안 되냐? 지도관리 감독 단속 처벌해야 돼. 행정관청이 제대로 처벌을 한 사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태료 1,000만 원보다 하루에 100원 산악금 올리면 그 돈이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장시간 중노동, 저임금에 놓인 택시기사들의 현실. 택시 대란 속에 과연 이들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루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3-4시간밖에 노동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금이라는 변형된 형태의 산악금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택시기사들의 안타까운 현실. 택시업계의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요금을 올리고 시간제 기사와 도급 택시를 도입한다고 떠나간 택시기사들이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의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듯합니다. 최근 전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찰청은 법 곤충 감정을 통해서 사망 시간과 시신 이동, 학대 여부 등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법 곤충 감정실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독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현지인은 법 곤충 감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연구원을 만나봅니다. 법곤충 감정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변사 사건의 이제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 이전의 막연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법곤충 감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대건 보건연구사입니다. 네, 법곤충 감정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네, 이쪽은 형태 분석실입니다. 곤충의 발생 단계를 파악을 하고 어떤 종인지 형태적으로 분석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본이 구더기의 발생 단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1령, 2령, 3령, 그리고 성충입니다. 발생 단계를 구분을 해 파악을 하면은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을 하는 데 쓰일 수 있고요. 이렇게 표본 작업을 통해서 연구 또는 견학이 오셨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DNA 분석실입니다. 형태 분석실에서 형태 파악을 마친 그 종을 정확하게 어떤 종인지 세밀하게 다시 파악을 하는 곳인데요. 곤충 샘플에서 DNA를 추출을 하고 이곳에서 PCR 증폭을 한 다음에 염기 서열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종인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종 확인이 끝나면 이 종의 발생 단계를 파악을 해서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곤충 감정실은 그 변사 사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곤충 정보를 가지고 그 변사자의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적하는 역할 또는 법곤충 감정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구더기의 엉덩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후기문이라고 합니다. 구더기 같은 경우는 앞쪽 입으로 섭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기문, 이쪽 숨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는 것이죠. 이 후기문의 모양을 보면 파리 종마다 어떤 종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더기의 대략적인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문의 모양과 전체적인 어떤 중요 포인트를 저희가 지금 현미경으로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학수사라고 하면은 부검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부검 같은 경우는 위 내용물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전반적인 그 의료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경우는 보통 3일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부패를 해서 그 형태가 많이 이제 변형이 되면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이제 법곤충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접근을 하면은 3일 이상 걸리는 시간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경찰 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될 이제 새로운 수사 기법으로 이제 대두가 되었고요. 지난 6월 10일 한 달 가까이 유병헌 변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유 씨가 범죄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붙어있던 구더기가 알이었던 시점을 역추적한 결과 사망 시점은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변사자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유인 물질로 인해서 가장 먼저 도착을 하는 것이 이제 곤충들인데요. 이제 그 곤충이 이제 그 변사자 시신에 와서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이 이제 그 변사자의 그 시신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이제 그런 곤충들을 시식성 곤충들이라고 하는데, 이 시식성 곤충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 이제 그 성장하는 그 주변의 온도, 습도,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면은 그 곤충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겠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성장을 한 곤충이다라고 하면 이제 거꾸로 돌려보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시신은 최소한 한 2주 정도 이곳에서 방치된 시신이었겠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모가 돌아가셔서 이제 아들이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그 과학수사 요원분들이 가서 이제 현장을 봤는데, 돌아가신 지 몇 시간 안 됐다고 신고 접수된 내용이었는데, 노모 몸에서 며칠이 경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구더기가 발견을 했어요. 어떤 학대라든지 그런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독사가 굉장히 많은 줄을 이루고 있는데, 가족분들이랑 연락이 끊겼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집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가 보니까 이제 사망해 계셨던 경우가,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이제 그 변사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후 시간을 추정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한 이 정도 되면은 한 시체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 방치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는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로 그런 시간을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동안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일치하네 또는 일치하지 않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다 또는 고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찰 분들이 저희가 작성해드린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셨을 때 아무래도 그 수사의 범위를 조금 더 이렇게 좁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럴 때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합니다. 지금 여기 경찰청 복곤충 감정실은 보건연구사 2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시도경찰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감정 의뢰를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저희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법곤충 감정 분야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을 널리 알리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법곤충 감정 기법에 대해서 이제 처음 도입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이 법곤충 감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곤충감정실은 개소 후 4개월 동안 110여 건의 감정 의뢰를 받아서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법곤충감정실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더 큰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원하는 위치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편리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빈 택시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도 없고 목적지를 애써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초연결 디지털 시대에 겪고 있는 최근의 택시 대란은 기술 진보가 가져다준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음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결국 택시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제 아무리 진보한 기술을 이용한다 한들 지금처럼 열악한 처우와 노동 환경으로 택시 운전석의 자리가 비어버린다면 우리는 오지 않는 택시를 잡으려 하염없이 거리를 대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